자, 우리 이제 앞에 강의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실제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종류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배운 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그런 행정작용을 해서 그 계획이 확정되는 절차를 보신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도시관리계획은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인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침해하는 거냐. 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내용.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6가지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의상 도시관리계획은 1번 도시관리계획, 뭐 2번 도시관리계획, 자 3번, 자 4번, 자 5번 도시관리계획이고 6번 도시관리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6번 도시관리계획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종류는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용도지역이죠. 자,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땅에다가 용도지역,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나라 땅에다가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거죠. 토지의 용도. 그래서 뭐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들어가면 뭐 이 땅은 도시적으로 써라. 이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게 우리나라 토지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사실은 21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크게는 4종류지만 실질적으로는 용도지역은 21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맨 끝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21가지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청이 우리나라 땅은 이렇게 필지별로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옆에 있는 땅은 중심상업지역, 또 그 옆에 있는 땅은 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땅의 용도를 정하신다고요. 그럼 용도에 맞게 토지 소유자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공법에서 기초가 되는 용도지역 21종류. 그러면 용도지역을 정하고 나면 추가로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자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니까 결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1번 도시관리 결정하면 추가적으로 용도지구가 들어갈 수 있죠. 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애들. 자, 이 끝에가 지구로 끝나는 거는 10종류가 우리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왜 하는 거냐면 용도지역을 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용도지역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면 우리가 이제 규제가 풀리는 거니까 경제활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는 형태도 있지만 강화되는 형태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용도지구는 바로 볼 건데 10종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용도구역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죠. 자, 용도구역이 원래가 우리가 5종류예요. 자,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6번에 따로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용도구역으로 같이 묶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5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2번과 6번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을 묶어서 다 용도구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구역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보통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6번 도시관리계획은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효과가 같이 있어서 입지규제가 주로 이제 완화하는 효과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들어가면 이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도 용도지역 다음에 추가적으로 용도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정합니다. 토지에다가. 근데 용도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용도지구를 안 하고 용도지역에다가 용도지구 안 해버리고 용도구역을 막바로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인데 거기다가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을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개발행위를 일체 못하게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라는 게 땅에 들어간다.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용도구역 같은 제도가 들어가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3번과 4번이에요. 3번과 4번은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학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자, 우리 이런 애들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자,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시가지. 자,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죠?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정비사업은 구시가지죠? 구시가지. 자, 우리 구시가지는 낡은 건물이 있을 때니까 철거하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걸 해야 돼요. 자, 그런 재건축, 재개발을 한 번에 우리 부를 때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의 외곽 쪽에 나가서 논밭 이마에다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심지 안에다가 또는 바깥에다가 도로나 공원, 학교 만드는 사업은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자, 그래서 우리가 3번과 4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1번, 2번과 좀 성격이 다르게 자, 3번, 4번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하겠다. 어떤 특정 땅에다가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여기다 기반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도로나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는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가 3번, 4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3번, 요 기반시설하고 요 4번을 이렇게 우리가 합쳐서 요 세 가지 사업이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은 이제 공익적 사업이라고 보고 공익적 사업입니다. 얘를 따로 부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도시 군계획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자, 우리 요것도 중요한 용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봤었죠? 자, 우리 도시를 자,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은 3개가 있어요. 자, 도시계획사업. 자, 그 용어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건데 도시계획사업. 자, 도시계획사업은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한 번에 부르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3개. 이 용어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음. 이렇게. 자, 기반시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자, 그 다음 우리 5번 도시관리계획은 자, 어떤 특정 동네를, 자, 어떤 도시의 특정 동네, 자, 도시의 일부 지역인 특정 동네를 자,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상세한 개발 계획.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우리 일상에서 자, 우리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자, 뭐냐면 행정관청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주로 이제 개발할 때 그 특정 동네에 대해서 세부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게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서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우리가 5번 도시관리계획.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둘 다 이제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토지 위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도 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니까 그런 기한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해지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자,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3년 안에 다시 5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둘 다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구역 중에 하나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좀 완화하는 거라서 따로 빼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고 거기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 완화하는 계획을 짜주는 것, 요게 우리 6번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잘 보셔서 처음에 우리가 1번, 2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에요. 자, 3번은 기반시설 사업, 기반시설 만드는 설치하는 사업, 그 다음에 4번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6번은 입지규제, 5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 그 다음에 6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공법은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전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런 행정용어들이 나오는 거니까 자꾸 보셔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용도지역은 제가 21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좀 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크게, 원래 크게는 4종류죠. 네. 4종류.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 우리 행정관청이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도시용으로 써라, 뭐, 주택을 져라, 상가를 져라, 이렇게 도시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여기는 도시용.
그다음에 이 관리지역은 조만간에 도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도시적 쪽으로 바뀔 수 있는 후보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관리의 상태로 둬라, 이런 의미로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사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 써라, 농림지역. 주로 농지나 임야겠네요. 자, 농지나 임야가 농지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다 그러면 계속 농림지역으로 정해서 농사짓는 목적으로 써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잘 유지가 돼 있으니까 계속 자연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의미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의 가치는 이런 도시적으로 지정되면 가치가 높겠죠. 경제적 가치가. 근데 이제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은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좀 낮게 형성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세분. 자, 우리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좀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세분. 보시면 여기 도시지역은 이게 세분이 되죠. 세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 쪽도 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는 세분현상이 있고 농림자연은 세분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자, 도시지역은 일단 도시지역도 주로 주택을 져라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가를 져라 상업지역이 있고, 또 공장을 져라 공업지역, 공업기능. 도시지역 안에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녹지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주, 상, 공, 녹인데 이렇게 세분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주거지역을 다시 1, 2종 전용, 전용주거 1,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 자, 우리 준주거지역은 종은 없어요. 그냥 준주거지역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총 6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6개. 그러니까 주거지역은요, 옛날에 이제 제가 수업 중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 1종 전용, 2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 2종 전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3종까지 있는데, 자, 1종 일반은 저층주택 4층 이하,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8층 이하,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곳,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그러면 이제 1종 일반, 중층주택 18층 이하로, 저층보다 높게 해서 한 5층에서 18층 정도 이하로 짓는 게 이게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인 2종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곳이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자,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에다가 일부 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거죠. 주거에다가 상업 기능을 보완해서 준주거지역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업지역도 있죠. 상가를 져라, 이런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상업지역이 또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자,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중일, 근유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중일, 근유. 그래서 우리가 중심상권, 또 일반적인 상업을 담당하는 주택가 근처에 근린상업지역, 시장 같은 유통상업지역이 있는 거죠. 중일, 근유. 자, 제가 수업 중간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업지역으로 내려가시면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죠. 네, 전일준. 자, 우리 공업지역 전일준은 우리 전용공업이라는 게 주로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소규모 일반적인 공업은 일반 공업으로 담당하는 거고, 이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에다가 주거나 상업을 보완하는 거죠. 경공업에다가 주거나 상업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용어의 이제 그 명칭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중일, 근유, 전일준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우리 전일준이가 성은 전씨고 이름이 일준이죠. 일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되는 애가 이름이 전일준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뭐 요령인데 중일, 근유, 그 다음에 전일준. 자, 우리 전일준이가 중학교 1학년 게 이름이에요. 그런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갑니다. 보생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전일준이가 자, 근육 많이 생기려고 먹는 약이 보생자다. 이렇게 우리 한약 이름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보생자란 약이 있다. 그래서 전일준이가 몸 건강해지라고 먹는 약이에요. 전일준, 보생자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보전 성격이 제일 강한 녹지. 자, 농업적 생산으로 쓰는 녹지. 우리 녹지 지역에서는 일부 농지도 있습니다. 이 녹지 지역이 특이하게 농지가 있어요. 생산 녹지 같은 거. 생산 녹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 생산 녹지. 일단 농업적 생산으로 써라. 생산 녹지. 자, 그리고 이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용도 지역 21가지가 아까 도시 지역에서 결국엔 16개가 되는 거예요. 주상공독.
여기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네요. 도시지역 자체가 16개네요. 주거지역 4개, 상업지역 주거지역 6개죠. 주거지역이 6개죠. 상업지역이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니까 이렇게 해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은 중1, 근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보생자. 자, 아까 전일준이가 먹는 약이 보생자예요. 그럼 이제 보생자를 만들려고 보생자의 약인데 이 약을 이제 우리가 해먹으려고 만든 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생개입니다. 보생개. 자, 우리 관리지역도 세분되죠? 자, 관리지역, 보전 성격이 강한 관리지역, 농업적 생산으로 쓰는 관리지역, 그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녹지지역을 본따서 보생개를 만든 거니까 이 관리지역 성격도 보전 성격이 강한 보전관리, 농업적 생산으로 쓰는 생산관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계획관리,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관리지역까지 명칭을 정부하시면 관리지역이 3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림과 자연은 세분이 안 되는 거니까 한 개씩 카운트해서 우리가 총 21종류로 용도지역이 우리나라 토지 위에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자연녹지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을 하실 때 어떤 분이 농지에 대해서 매물을 내놨어요. 그럼 그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를 제일 먼저 우리 확인해야 되겠죠. 그 농지가 도시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뭐 생산녹지라든가 자연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농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가서 뭐 생산관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림지역인 농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용도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 목적대로 뭐 농림지역이면 농사 짓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농지로서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반면에 우리가 이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녹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지역 안에 이 생산녹지도 이제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이제 바뀐다고 용도가. 그래서 그런 농지면 가치가 높은 거죠. 자, 그런 식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용도지역 이름을 모르시면 공부를 못하는 거니까 21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좀 볼까요? 자, 용도지구. 자, 우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정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완화하는 게 뭐가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이 완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2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추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얘네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다 더 규제를 강화합니다. 뭐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들어가면 뭐 층을 4층이나 5층까지만 제한하겠다. 뭐 고도지구 들어가면 건물의 높이를 뭐 40m로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시설보호지구, 뭐 학교라든가 뭐 항만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개인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이렇게 뭐 보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 이렇게 들어갔는데 방화지구, 방제지구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이렇게 10종류가 있으니까 자, 우리 용도지구 이름까지는 처음에는 못 외우세요. 못 외우시니까 한번 쓱 보세요. 보시면서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앞글자를 따서 자, 경미가 이렇게 보시면 경미가 우리 시험처럼 국가고시를 보고 이렇게 자, 경미 고시보 이렇게 경미가 우리 고시를 보고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자 저녁 때 술 한잔 먹고 취해서 이렇게 개처럼 됐다 이렇게 취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방제 방방특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암기하는 건데 경미 고시보 취개 방방특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서 아 용도지구라는 거는 용도 지역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필요하지 않으면 용도지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임의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임의적으로. 대부분 다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2개는 완화한다. 추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완화해서 이런 느낌으로 용도지구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리 용도구역도 있었죠. 자, 용도구역은 5종류가 있습니다. 자, 다행히 세분되는 건 없으니까 세분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들을 나중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자, 뭐 관청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그 환경보호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어떤 용도지역 땅 무슨 뭐 자연녹지든 뭐 계획관리지역에다가 필요하면
개발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이 공법에 나오는 규제 중에서 제일 규제가 센 겁니다. 이런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개발 행위를 일체 제한하는 것, 뭐 환경보호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그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산이에요, 산.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산, 그러니까 이런 산지에서 뭐 음식점 같은 거 이런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도시 자연공원구역. 자, 시가조정구역은 개인적인 건물의 신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은 개인적인 건물을 건축,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 일체 금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신축이든 아니면 뭐 증축이든 개축이든 다 못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근데 우리 시가조정구역은 좀 특이하게 개인적 건물을 신축만 제한하는 거지 뭐 증축이나 개축은 또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를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시가조정구역은 개발제한구역보다는 규제가 좀 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자, 우리 바닷가 양식장에는 해수부 장관님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이 수산물 양식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뭐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못 짓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일체 제한.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산, 우리 등산하는 산 같은 데 주변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으로 개인적인 신축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우리 양식물 같은 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못 짓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 자, 이 네 가지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이 입지규제는 최근에 이게 개정돼가지고 국토부 장관님의 지정권자에서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로 좀 바뀌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존에는 이게 국토부 장관님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이거 좀 개정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자, 처음에는 그냥 용어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걸 정해서 기존의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안 하고 용도구역을 씌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뭐 완화하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명칭을 좀 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그다음에 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